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 193회나 됐네 이제. 200회가 7번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뉴욕타임스 자체가. 오늘은 손님이 많이 나오셨어요. 홍영 기자님, 한겨레 21에. 안녕하세요. 네, 기억을 못 하시죠? 네. 오늘이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세 번에 네 번에 다 기억이 안 되고 있나, 지금. 한겨레 21에, 에이스. 자, 그리고 이철희 소장님 요새 공주파 지상파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 방송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는 덮보자. 본인의 연구소를 설명하느라 한참 걸려요. 저희가 여기 정치평론가를 몇 명을 보내버렸거든요. 오늘 제 차례입니다. 네. 보통 한 회를 못 넘기고 다들. 이철희 소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 아저씨가 도대체 어디가 작은 역할을 축소시켜놓은 아무도 존재하지 하는지 몰랐던 연구소. 그렇죠. 설명하고도 좋은 소리 못했고. 자, 그리고 둥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겨레의 패션 아이콘. 김효영 기자님. 네. 너무 많이 나왔어, 오늘.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것도 남자만. 그러니까. 그 여성 게스트가 나오는 그 빈도가 원래 없었지만 요즘 너무 줄어가지고 오기가 싫어. 유창선 박사님이 제기한 의혹 보셨어요? 몰라. 섭외가 없는 것을 보아 치킨 배틀에서 진 김어준 총수의 음모다 이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데 이어서 연 2주 섭외 기피. 이러다가 치킨을 잊어버리기를 기대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지난주 안 보셨나 본데 여기가 이겼어. 그래서 제가 패배를 인정했으니 총수가 패배를 인정했으니 조만간 모셔야죠 했는데 답이 없네요. 지난 저희 192회는 많이 봤나요? 20만 넘은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만. 20 몇만. 유튜브에서만. 네. 원고를 보니까 스팸으로 댓글이 처리되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바가 붙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출연자들 지지하는 김혜연 잘생겼다. 자기가 알바 썼어? 김혜연 멋지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 스팸 신고를 해서 사라지게 했다. 누가 스팸 신고를 그런 알바가 등장했다. 스팸 신고는 그냥 댓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스팸 신고가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적되면 댓글이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재밌다, 좋다라고 말하는 거를 스팸을 신고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나쁜 댓글만 남아있게 만드는 신종 알바네? 그래서 제작진이 그걸 다 살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봤더니 뭐 이제 우군이 다시 이제 또 달려들어서 그래서 조회수가 늘어났나 보다. 역공작성들 반대 여론을 또 이렇게 스팸 신고하는 횟수도 댓글에서만. 늘어나고. 아이고, 되게 재밌는 현상이네. 자, 여러분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근데 그거랑 조회수는 무관해요. 조회수는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야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 이 뉴욕타임스가 아주 유명한 것이 한번 플레이를 하잖아요. 끝까지 보는 비율이 이 동영상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진짜로. 끝까지 봅니다. 보통은 이게 1시간짜리 그 인터넷 방송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네. 끝까지 보는 비율이 우리 예전에 측정해 본 적 있어요. 거의 다 끝까지 봅니다. 중간에. 재밌고 유익하니까. 동희 기자가 나오기 전에 훨씬 높았는데 아닌데? 거의 100에서 한 97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고민해 동희 기자가 나오는 부분만 건너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을 시작하면 바로 건너뛴다는. 근데 한겨레 21 아이템 뭐예요, 오늘은? MBC입니다. MBC. 야, 이거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알바 특종 기사죠. 홍옥윤 기자의 특종 기사. 이 사진을 보시면 박근혜 후보가 있고요.
딱 사진을 모셔놓고 앞에서 김재철 MBC 사장과 찍은 거예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어깨동무를 하고서 사이좋게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나 이제 송호균 기자가 설명을 해줄 텐데요. 사진이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진 합성입니다. 이거 설마 진짜라고 믿는 분 있으세요? 한겨레 20의 표지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다 그 팩트는 아니에요. 네. 때로는 의미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상상력, 편집자적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김재철 사장 이 사진 언제적 사진인지 기억나요? 합성 잘했다. 이거. 지난번에 목욕탕에서 나왔지. 우리 회사 앞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아, 그 사진이 그 사진 같아. 얼굴이 뺀질뺀질하잖아. 뽀송뽀송한? 맞는 진짜 것 같아요. 광이 이렇게 얼굴에서 나시는데 물기가 덜 닦였네. 우리 김재철 사장님 살이 많이 빠지셨다. 우리 사장님. 마음고생. 네, 마음고생 심하신 것 같아. 스스로를 부정하시면서 참. 짠하네. 지금 박정희 사진집이 준비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서 출판 기파랑이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에서 11월에 출간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파랑에서 이 그 박정희 대통령 회고 사진집을 출간한다는 소식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모 시사주간지에 그 주모 기자가 아주 짧게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1억 5천 정도 들었고 그 비용을 정수장학회에서 기파랑에 제공한다. 이런 내용은 보도가 일단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는 자기 돈으로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등록금 내지는 학자금 지원이든 아니면 어떤 행사에 대한 지원이든 자기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회 재산은 그것 그대로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뭐 예금 자산이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다 그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7월에 그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졌던 것이 1억 5천을 지원 뭐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얘네들이 자기 돈으로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 소스가 MBC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BC하고 정수장학회는 원래 이제 특수관계가 있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수장학회에서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수장학회는 MBC로부터 배당금조로 3천만 원을 받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매년 20억 원의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 기부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0억 원으로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것은 2004년 이전에 뭐 1억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2004년에 최초로 정치권에서 좀 이 문제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억 원을 고정이 됐고, 그러니까 4년부터 10년까지면 6년 동안 6년 동안 20억 원으로 고정이 돼 있었던 건데 취재 결과 유독 작년 2011년에 21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파랑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1억 5천 박정희 대통령 그 사진집 출간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요청을 했고 1억 5천만 원을 다는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1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최필립 이사장의 워딩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파랑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정수장학회 요청했던 1억 5천만 원과 정확히 같은 액수가 작년에 아주 공교롭게도 증액이 된 거죠. 그 돈은 이미 5천만 원이 출판사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 책이 나오는 11월 이후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기파랑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대단히 좀 특이한 곳이에요. 이 출판사의 대표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혹시 안병훈 이사장이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7인회 예 박정희에게 저 선물 네, 그건 아니고 그 최근에 그 논란이 됐던 방송 욕심인데 큰일 날 사람이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박근혜 후보의 멘토그룹 7인의 멤버예요. 그리고 2007년도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모 시사 일간지에서 짧게 보도했던,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돈으로 박정희 사진이 나온다라고 하는 팩트의 소스, 그리고 정수장학회와 MBC와 박근혜 측근인 안병원이라고 하는 분의 삼각고리가 딱 그려지는 거죠. 이 최근에 그 출간된 책의 목록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너무 착한 안철수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요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띄우고 있는 안철수를 비판하는. 그렇죠. 비판하는 책의 내용이죠. 이 저자가 정규재라는 분인데 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셨던 지금도 하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의 워딩인데요. 기어이 책을 낸 것은 안철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회 인식의 좌편향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김보혁 선배하고 우리 외연 씨하고 같이 내셨던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들이 낸 안철수를 읽는다. 안철수를 명저. 읽는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너무 착한 안철수는 보수 진영에서 거기에 마치 대당하기 위해서 띄우고 있는 최근에 가장 핫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쪽 다 안 뜨고 있어요. 그 박준병 씨라고 예전 하나회 6412기야. 그 박준병 씨가 직접 쓴 그 자서전이 올해 나왔어요. 그 제목이 군인의 길 정치인의 길 뭐 이런 책. 그런 책들을 내는 출판사에서 박정희 사진집을 내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돈을 정수장학회에서 1억 원을 뭐 지원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뭐 조달한 게 아니라 MBC에서 준 돈으로부터 떼어서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김재철 사장은 왜 정수장학회에 증액하는 기부금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건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말을 좀 많이 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게 미스테리입니까? MBC 돈으로 박정희 사진집을 냈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박근혜 멘토 7인의 소속이다. 요거잖아요. 이게 너무 길게 얘기했어,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사상을 더 오래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잘 보이려고. 그렇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이 김재철 사장이 작년에 그 연임 문제로 좀 시끄러웠잖아요. 연임이 되느냐 마느냐. 김재철 사장이 사실은 이제 이 박근혜 후보 쪽에는 끈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이명박 대통령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좀 어떤 좀 정황 증거가 좀 있나요, 그게? 정황 증거로 저희가 이거는 추측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연임 결정된 게 작년 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은 연임 과정 속에서 김재철 사장이 무언가를 깨달았다. 땡큐 카드네, 그럼. 땡큐 카드. 이제 그 이명박의 남자라는 타이틀로는 나의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MBC 사장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줄을 갈아타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이 사건에서 이제 김재철이 박근혜에게 줄 섰다거나 MBC 돈으로 사진집을 냈다. 이거보다 더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은 이 보수의 어떤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익 집단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는데 아니 이게 멘토고 박근혜 7인회고 이런 사람들도 박정희 사진집을 내는데 자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면 자기 돈을 내면 되잖아. 진짜로 존경하면 그건 또 지 돈 아까운 거예요. 출판사 사장인데 돈 달라고 해서 내는 거야. 예전에 박정희 기념관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국고를 매칭 펀드 방식으로 당신네들이 얼마를 모으면 거기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모여서 한참 그러니까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실컷 말하고 어쩌고 해봐야 사실은 애들은 다 이익 집단이에요.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물러나게 될 텐데 그게 잠시 후든 좀 오래 지난 후든 간에. 근데 거기서 내려오면 이 양반을 어떻게 지낼까요? 세상을 이제. 2014년까지가 임기죠. 네.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도 김재철 사장을 과연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또 MBC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켜줘야겠구나. 지켜줘야겠구나. 이게 좋은 카드인 게요. 욕은 우리
각하가 없기 때문에 실컷 이용하고 그렇죠. 요건 각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MBC 노조가 파업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절대 라고 주장했었죠. 7월에도. 그리고 이 사안 관련해서 꼭 또 드려야 되는 말씀은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2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늘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과정들은 팩트로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올해 MBC가 다시 정수장학회에 기부금을 증액을 하거든요. 그 액수가 2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이 늘었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7억 5천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용처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예산 아니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기 전 예산 안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 결산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돈이 들어온 것은 팩트인데 어떻게 나갔느냐 이 부분은 아직 취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겨레 21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거 읽어보시고. MBC가 오늘 황당한 방송 사고를 냈대요. 김근태. 실수인데요. 고 김근태 당선 무효요? 아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지금 김근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이제 뭐 당선 무효형 나온 사람들 쭉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김근태 사진을 의장 그걸 사진을 썼죠, 썼죠. 그게 이제 단순한 DB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이 시험 기자들이 잘 얼굴을 몰랐거나. 얼굴 몰랐던 누군가의 네, 좀 그랬을 가능성이. 치명적인 실수였을 것 같은데. 지금 김재철 사장은 베트남에 베트남에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지금 국감 시작되니까 국감 때문에. 예, 아니 동료가 정수장학회랑 관련해서도 베트남 관련된 게 많죠. 예,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하고 정수장학회와 직접 관련은 쌀국수 먹으러 갔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수장학회가 이 저기 뭐야 전달하는 베트남에 전달하는 장학회비가 MBC 돈이고 뭐 그런 예,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매년 정수장학회가 매년 2만 불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그 NGO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NGO는 물론 한국인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수장학회가 매년 2만 불을 지원을 해요. 근데 이 돈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학회는 자기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MBC 돈이에요. MBC에서 매년 2만 불씩 그 기부금과 별도로 지원을 해왔고 작년에 이것을 2만 불에서 4만 불로 또 2배로 늘려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와 직접 베트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는 무슨 관계인가요? 아무 관계 없다고. 그거를 생각해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한 부일장학회가 전신이죠. 근데 그 부일장학회가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뺏기기 전까지 장학사업을 벌였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정수장학회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돈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 부일장학회가 한 해 동안 1억 4천만 환의 돈을 뭐그 60년대 초반, 예, 그러니까 예. 50년대. 예, 근데 그게 얼마인지 저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정수장학회는 끝없이 그 자기 재산을 어떻게든 헐고 최대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했던 장학회, 부일장학회는요. 라고 하는데 지금 정수장학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정수장학회가 올해 그 박정희 대통령 사진집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는 창립 5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수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워터락입니다. 여러분이 세면과 양치를 하실 때 워터락을 사용하시면 약 80%의 물을 절약하실 수 있는데요. 온수를 사용하실 때는 가스비 절약도 엄청나겠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절수기 워터락. 오늘 주제가 뭡니까? 새누리당 얘기. 박근혜 후 선대위 출범 있네. 선대위 뭘 또 출범을 하고 그래.
위원장이 이제 오늘 임명이 됐죠. 한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 그런 사람들 안 새누리당, 중요하고요. 박근혜 새누리당 캠프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끌지 않고요. 다 얼굴마담이고 김무성 의원만 보면 돼요. 전 의원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저걸 장악했다. 이분이 제가 무려 몇 개월 전부터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분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전면에 무슨 본부장이든가요? 총괄본부장. 네. 그러면은 실무를 다 한다는. 그러면 아마도 결재 권한도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분만 보면 돼. 이 양반만. 이 양반, 근데 제가 그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분은 책사예요, 책사. 책사? 하니까 좀 좋은 뜻 같다. 모사. 전형적인 경상도 마초형 모사라고 그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이런 분들은 뒤에서 조용히 자기가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꼭두각시를 조종하듯이 조종하는 거를 대단히 즐기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야 언론들의 이 공작이 매우 더 심해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것을 문재인과 연결하기 위하여 기본 전략이긴 하지만 그게 연결하기 위하여 뭐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뭘 하고 뭘 해서 그래서 노무현 NLL 뭐 그렇죠. 노무현이 정상회담. 실패했으니까 문재인도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정상회담 할 때 14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어요. 비서실장 하면서 저기는 대통령은 갔고 그 전에 실무적인 준비를 다 문재인 후보가 했었죠. 그런 어떤 그 상징 조작, 이미지의 연결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보면 언론에 어떻게 노출시켜서 어떻게 이미지를 연결할 것인가 하는 공작적 마인드에 대단히 능한 분이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양반이 거기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전면적으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후보가 직접 국민통합위원장 뭐 그걸 맡았죠. 그 자리를 놓고 뭐 다툼이 있으니까 꼭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직접 맡은 건데 누구는 그거를 그 담임 선생님이 반장 뽑으려고 싸우니까 담임이 반장한 거다. 어머 표현 좋다.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냐? 김무성 의원이었죠. 저는. 그러니까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알려지기로는 언론인 기자 출신의 의원과 그리고 또 그쪽 분들이 좋아하는 한 기자와 이렇게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주고받은 게 다음날 결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임기응변에 대단히 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전 의원 이 트로이 목마설을 최초로 주장한 누구를 위한 트로이인가요? 박근혜 후보를 위하여 그 트로이 목마설을 모르시는구나. 김무성 의원이 막 뭐 배낭여행 다니고 막 뭐 자기가 뭐 다 던지고 백일 정부를 한다니 뭐 그리고 박근혜를 등지고 친이로 막 강과처럼 하고 할 때 이 양반 수상하다. 트로이 목마다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주장해왔던. 그래서 하여튼 이분에 대한 공부가 제가 많이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대략 그분은, 예상이 됩니다. 그분은 앞으로 당사에 있는 사무실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는데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숙식을 하겠다. 라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내 알바 아니고. 24시간 가동을 하겠다. 하여튼 이분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명령들은 이 양반을 통해 다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 언론에 뭔가 하여튼 이상한 예를 들어서 조짐이 보이는 그런 공작적 언론 기사가 나온다. 이분의 작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다 찾아내야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을 주목해야 된다. 나와서 근데 고마운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울 때 안대희 또 한강호 이렇게 싸울 때 처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강호 저기 뭡니까 전
고문. 그 사람, 그 양반한테 이제 주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그랬죠. 근데 안대희, 지금 뭐죠? 직책이? 직책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위원장이요?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이름도 많아. 하여튼 안 위원장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안대희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를 보며 저 사람이요, 나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난 고르지, 어떡하라고! 이거 나 이뻐해 준다고 그랬잖아! 뭐 이런 거. 김종인 위원장도 이한구 원내대표를 놓고 저 사람이요, 나요, 이렇게 구애를 벌이는 그런 모습처럼 돼서 자기가 더 재미있었죠. 중요하다고 말해줘. 이런 거죠. 부끄러워서 보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근데 다 잡았어요. 다 잡은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엔 한강호 실장, 한강호 전 청와대 지금 무슨 비서실장, 부위원장인가 뭐가 됐죠? 수석. 부위원장. 수석? 뭐 말아. 하나도 못 잡은 거지. 그 양반은 이제 용도 폐기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용도가 뭐였어요, 근데? 용도가 TV에 나가는 거죠. 용도가 우리는 호남도 다 끌어안는다. 이 용도죠. 그렇지. 이 용도로 이제. 한강호 실장이 들어오면 끌어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 그리고 저쪽을 흔드는 거죠. 근데 여하간 야당을. 이 양반은 이제 그래도 무슨 자리에 앉혀서 통합위원장인가 이렇게 가끔씩 내보낼 수 있었다면 그 최초의 그런 용도였다면 이제 그런 용도도 없는 거지. 내부에서 막 그런 거 만들걸요? 내부 반대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러면서 주저앉힐 거야. 뻔해. 얘네들 맨날 그렇게 해. 나가리! 이 양반은 이제. 김종인, 한강호, 안대희 뭐 다 미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살린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안대희 위원장인가요? 이 양반도 자신의 이 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웃음 안에서는 비웃음이라기보다 좀 무시당하는 그러죠.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도 너무 자주 썼고 그 카드를 김종인 위원장. 너무 자주 오늘따라 썼고 되게 엄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 직함 꼭꼭 붙여가면서 얘기했어요. 빼고 해? 좋아. 그러니까 김무성 뭐죠? 본부장. 아 힘드네. 김무관도. 무관도? 예. 이 양반만 보면 됩니다. 이 양반만 기자들이 관찰하고 누굴 만나는지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작전을 짜는지 누굴 조종하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양반만. 너무 엄숙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후보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김무성.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해법 이거는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 미봉해서 봉합해서 가는데 자기들이 카드로 내세웠던 김정은이나 안대희는 대국민 속으려는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뭔 얘기해도 별로 안 먹히는 구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김무성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뭐 이 박근혜가 뭐 혁신한다 이러면서 조금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거를 다 되돌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그 얘기했지만 신구 대결, 낡음 대 새로움의 대결로 가면 박근혜는 무조건 져요. 근데 지금 낡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낡음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뭔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기겠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부산 민심을 좀 잡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PK 출신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YS 같은 사람, 박근혜랑 틀어져 있는 YS랑 좀 화해시켜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렇게 한들 별로 의미가 제대로 안 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낡음으로 박근혜가 들어가는 거에 전형적인 거고 이 양반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이제 그 색채를 강화시켜 나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몰리다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그건 그 인물 그 자체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 김무성 의원이 언론 플레이 능하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단일화 대 공작의 대결이 됐다, 이제. 아주 공작적인, 그리고 그 상징적 조작이라는 게 공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항상 구사해왔던 기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대를 뭐랄까요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데 매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전략이 뭐냐면 뭐 중도 잡겠다 이런 거 쇼는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갖고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떨어뜨리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투표장이 많이 안 나오게 싸움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김무성 같은 사람이 나와서 속된 말 아사리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막 혼탁하는 판을 만들어서 저 새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막 판을 흐트러 놓으면 투표장을 덜 나와요. 그러면 100명일 때 40%가 100명일 때 40명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분모가 80으로 줄어들면 이게 40의 덩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 전략은 이제는 뭐 중도 폼 잡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네이키드하게 아주 적나라한 싸움으로 가서 그걸로 먹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저는 박근혜가 중도 쇼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싸우기가 좀 쉬워졌다는 생각을 해요. 저 좀 다른 게 이 김무성 의원이 만약에 두 분이 정리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끝나. 만약에 이데올로그다.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이기는 거면 부자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도를 잡기 위해서 쇼가 필요하면 쇼도 연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하기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전혀 다른 발언을 할 수도 있죠. 아닐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 제가 볼 때는 요번에도 며칠 전에인가 어제 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김종현 이제 영감이 땡깡 부리고 있을 때 그 누구죠? 경실모의 누구죠? 남경필하고 김세현 후보를 만나가지고 경제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니들 너무 나갔다. 경제면제 너무 나갔고 니들 이거 하니까 우리 지지층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게 보수 신문에 났어요. 이 얘기는 이 양반이 생각을 바꾼 건 전혀 없어. 지금 이제 물론 좀 참고 있는 거야. 사석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겉에 이미지를 포장해낼 때는 그렇게 안 하겠죠 전혀. 그 새누리당 출입 기자한테도 좀 당- 물어보세요. 별로 좀 내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이렇게 해서 박근혜가 막 이렇게 주저한다 싶었더니 우리 송우창 의원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도 하셔야죠. 제가 사실 그날 밤에 당일날 밤에 송우창 의원을 또 만났어요. 굉장히 괴로워하길래 밤에 만나서 제가 그랬죠. 배신의 아이콘. 보자마자 철새 정치인. 아니 배신의 아이콘 이러면서 제가 조용히 괴로워하길래 철새는 아니지. 앞으로 대분열의 미라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막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지금 기자들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인데. 아, 그래? 받고 싶지 않으시겠지 지금. 일주일만 그러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선 본인의 선택이 그건 전 잘못됐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명한 문제거든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이름으로 나와서 당선됐으면, 물론 뭐, 그 정당 공천이라는 게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민주당을 본인이 나가야 될 그 어떤 명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본인이 따지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주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깨놓고 얘기해서 선거 전략으로 보더라도 본인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안에서 뭔가를 자꾸 해서 안철수 괜찮다 하는 게 낫지. 저렇게 가버리면 저 별로 실익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양반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뭐 내기를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철새는 아니다. 철새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게 철새인데, 뭐 어쨌든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랑 방송할 때 9월 20일이었어요. 청소 그때 어디 미국 가고. 그때 안 간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랬지. 거기서. 그때는 안 민주당 의원으로서 단일화 하는데 역할이 있다. 안 후보를 돕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언제 그런 그쪽으로 생각을- 가느냐? 그러니까 뭐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물어보면 되지. 저는 일단 민주당 그 당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의원이고 또 지금 원내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권의 힘을 지금 통합해서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어떤 역할이 저한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이 민주당의 그 틀 안에서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언제 뭐 그쪽으로 몸을 옮긴다든지 이런 섣부른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캠프로 안철수 캠프로 간다고 의심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의심을 걷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기자회견장에 있었으니까 이 양반이 좀 마음이 여려요. 맞아요. 기자회견문을 읽다가 약간 울컥했어. 한동안. 근데 이제 그거는 공감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어떤 대목에서 울컥했냐면 첫째, 안철수 불쌍하다. 국정감사장에서 150명이 한 명 흠집 내기 아니야.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국회 내에서 반론도 못한다. 정론관도 이용 못한다. 즉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약체라고 절대 약자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지율 약관이 1인데. 그러니까 송원창 후보는 국회에서 그것만 보니까 정무위 들어가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가끔 말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명이 넘고 민주당 쪽 의원은 어차피 단일화 할 거라면서 그럼 한 명 절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새누리가 150명이 국감 안 하고 막 안철수 공격할 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않잖아요, 사실은. 방어해주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안철수 하나도 제대로 변호해주거나 왜냐하면 그쪽에서 말하는 게 대부분 네거티브가 말이 안 되니까 변호해주거나 방어해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만 꽃감 빼먹듯이 싹 빼먹고 민주당이 자기 후보로 대선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 정도 갈 수도 있죠. 물론 말씀하셨듯이 전략공천 받았는데 이거 배신이야.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치도 있지만 어차피 같이 이 단일화해서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동지라면 한 사람 정도 가서 그쪽에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심을 알겠어요. 이 양반이 원래 이 계산이 별로 없는 양반이에요. 그러죠. 진심은 그리고 그날 밤에도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랬지. 배신의 아이콘이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안철수 캠프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자신의 진심이 잘 왜냐면 모든 사람이 송우창 변호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하고. 그럼 자신의 진심이 잘 드러나도록 잘 연출하거나 그런 타이밍을 잘 잡거나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해낼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해서 정치력이거든요.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하냐고 사람들이 진심을 이 야사리 정치판에서 그날의 예를 들면 기자회견 할 때 안철수 후보가 옆에서 또 압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송호창의 외로운 결단이 아니라 안철수가 옆에서 받아온 것 같아, 빼온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만 데리고 갈 거면 상관없지만 안철수는 안철수의 지지자 그리고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상관없다고 하는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이어야 한다는 지지자까지 다 포함하여 자신이 대통령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문재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는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다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한 건 난 이해가 가요. 왜냐면 고맙잖아. 현역 의원이 막 이쪽으로 와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안철수 원장의 품성으로 보면 나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안철수 캠프에서는 그걸 막았어야 돼. 어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게 김성식 본부장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캠프에서는 말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단일화할 때 본인이 후보가 됐을 때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마음에 앙금이 남는다고. 그런 정서적 골은.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이런 걸 포함하여 정치적 연출이라고 나쁜 뜻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잘 살펴서 나이스하게 하는
그 과정이 대단히 부족해요. 이 뜬금없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혼자 막 울고. 울지는 않았어요. 아니 예를 들어 울먹거린다고 하면 송호창 의원의 진심을 송호창 의원을 안 만나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그 과거의 예로 얘기를 하면 이제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에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를 하다가 노무현 당시 후보가 공격을 당하니까 나라도 가서 도와주겠다. 뭐 표현이 뭐 있었죠? 바리케이트.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시점에 결정적인 순간에 갔다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잘 기억나지 않지만 김민석 의원이 정몽준 후보 쪽으로 옮겨간 다음 날 바로 그러지? 현직 판사직을 던지고 내가 노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아주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타이밍도 나빴어요. 그렇죠. 좀 더 타이밍도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듣고 아프다 그랬다잖아요. 저는 굉장히 반응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민주당이 한 것 중에 진짜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진짜 맞아 하면 바보 에이씨. 그래서 안철수는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말하세요. 되냐면 욕하게. 안철수는 나타나지 말고 후보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고맙다. 이렇게 딱 간결하게 했어야 되는 거야. 다음날 안쪽은 그게 아프다. 다음날 멘트가 안쪽은 나왔어요.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다. 다시 그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멋있게 왔어요. 바보 같은 이해찬 대표가 그랬던가요? 정당 후보여야 한다. 무소속 대표가. 대통령 불가 뭐. 네, 그랬지. 불가.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안철수는 정당이 없어서 안철수인 거예요. 지금 안철수의 강점은 이 기존의 정당 시스템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정당 후보여야 된다고 말하면은 제대로 믿을 게 정당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자기들은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정치평론가들이 정치 현실에서는 정치평론가들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정당의 대표가 우리처럼 정당 있어야 한다니까 그러면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진짜 바보 같은 발언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또 무소속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안철수 이쪽에서 저렇게 던지니까 공을 이쪽 공을 받았죠. 근데 그것도 좀 안철수 후보도 정치적 실언이라고 봐야죠. 둘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좀 문제가 그런 말은 말할 다.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욕먹게 돼 있어, 이쪽이. 이것도 안 캠프에 예를 들어서 브레인들이 있다면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쳐야 된다. 정당이 먼저 개혁해야지. 정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할 필요가 없는 공방이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이쪽에서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바보. 혼자 주저앉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뭔가 경쟁을 하기는 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게 별로 없어요. 새누리당처럼 뭐 이거저거 까고 뭐 만들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하면서도 새 정치를 말하는 그런 걸 지지하면서도 정당이 없어서 좀 불안해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거죠. 이게 세련된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다. 세련된 흑색 선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안철수 쪽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예민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세련됐거나 여유가 있게 해야 되거든요. 안철수는 여유야. 세련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랬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예 발언조차 안 하거나 혼자 그냥 공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뒤로 숭숭. 그냥 자기 길로 쭉 가면 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괜히 받아줬죠.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캠프 내의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캠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돼요, 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거기 가보면 캠프를 구경을 많이 해봤죠, 제가. 한나라당 캠프도 구경해보고, 민주당 캠프도 구경해보고, 우리 용민이 캠프도 구경해보고. 그리고 민주노동당, 통진당, 대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 허경영 캠프. 총재.
그분의 캠프를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유일하게 출입한. 근데 캠프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훌륭하게 하신 굉장히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인물일수록 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왔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데 이 올바른 멍청이들이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송호창 그 사건의 양 캠프의 그 리액션이라든가 하여튼 이 그걸 처리해내는 걸 보면 자신들이 가진 마음 뭐 진심이라고 보면 진심 이거를 세련되게 잘 그 정치적으로 전달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 하나 하고 이쪽은 그리고 너무 작다 마음이 이건 문캠프 쪽은 졸렬해 보인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계속 이쪽은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두 후보는 훌륭한 개인이 맞거든요 만나보면 개인이 맞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캠프들이 잘 세련되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크게 전달해내지 못하면 후보가 가려요 자꾸 결국은 그래서 두 양반이 만날 때는 양 캠프가 그동안 쌓인 이 조그만한 잔펀치들에 의해 상한 마음들 서로 예민하게 바라보는 워딩 하나로 가지고 막 에이 이러는 그런 상태가 후보들에게도 전달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거예요 진짜로. 정도를 보면 이제 여기 두 분은 정점이 있고 측근 이렇게 있고 쭉쭉 있잖아요. 이 강도가 표현의 강도가 점점 내려올수록 지지자들끼리 좀 SNS에서도 감정 섞인 표현들 알바도 있지만 알바도 있지만 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불안해요. 이거를 한 달 더 지나면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캠프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가 자제하는 만큼 각 후보가 자제하는 만큼 그 캠프가 그걸 더 순환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더 확대시켜 막.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최후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이번 대선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람인 이상 이런 데 영향 받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최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 왜냐면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기고 싶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막 이 정보와 맞지 않는 정보, 틀린 정보와 맞는 정보가 막 뒤섞여가지고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개인 신이 아닌 이상은 판단이 막 흐려지고 막 저런 나쁜 놈들을 꼭 이겨야 돼. 혹은 그 사람은 나쁘지 않지만 그 세력이 나빠. 뭐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가지게 되고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커지냐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왜 나왔냐. 근데 오늘 조국 교수가 아침에 그 제안을 했잖아요. 정치 쇄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양쪽 캠프가 공동으로 꾸리자. 그래서 위원도 같이 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만들어지면 자기는 어떤 직이라도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요. 좋은 제안인 것 같다. 근데 안철수 후보 쪽은 아예 반응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좀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이해할 수 있죠. 우선 조국 교수의 제안이 이렇게 불쑥 던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불쑥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 저도 좀 불만이에요. 나 진짜 좀 짜증나요 저는 하여간. 아니, 그런 트위터에 사람을 왜 그렇게 아니 하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또 다른 루트가 없을까? 왜 이렇게 트위터 한 번에 펑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그런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쇄신이나 혁신의 부담을 그렇게 털고 가려고 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 민주당 쇄신에 관해서 공동의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기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은 난 흔쾌히 받기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그 과제에 대해서 못 받죠,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나는 그래서 다른 주제를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투위 같은 거 지난번 우리 투표연장. 투표연장 딱 좋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이러는 건 좀 이렇게 좀 그 이름 좀 바꿔요. 공투위가 뭡니까? 뭐라 그래요? 공동 대응 뭐 공동 대응. 그 투쟁 투쟁 안 해. 말을 듣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쩌? 이제 당신은 누구 편이냐를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질문 참 많아지고. 99%? 그거 좋네. 아니, 저보고도 뭐, 문의야,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넌 나쁜 놈이야 그러세요. 아직 그걸 물을 때가 아니다. 그 그럼요, 질문은. 지금. 그 질문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진짜로 마지막에.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데 하여튼 이쪽은 졸렬하고 이쪽은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위험한 정황들이 보이는데 우리 방송이 그걸 자꾸 풀어줘야지. 그렇죠. 이 방송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동아일보 제목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러면서 예를 뭘 들었냐면 송대관 태진아 효과라고. 송대관 태진아 효과가 어디에 나왔냐면 애플하고 삼성이 이제 막 그렇지. 크게 싸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결국 효과를 봤다. 그거를 딱 갖다가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일부러 그런다 그래서 애나 뭐나 공장만 생각하는 X니까 이것도 지들은 공작으로 보이는 거야. 응? 걔네들 그러고 남을 애들이거든. 노이즈 마케팅으로만 치자면 최근 새누리당 상황이 더 그런 면이 있죠. 사실 뭐 그거였나 보다. 걔네는 진짜로 사달이 난 거고요. 어제 이제 경기도청을 갔었거든요. 김문수 지사 만나러. 박근혜 후보랑 김문수 지사랑 사실 이번 경선 때 얼마나 막 세게 막 붙었습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로서는 이제 대통합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까지도 끌어안는 모습을 갖다가 원했겠죠. 이제 그래서 상징적인 건 사진이 아니겠냐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진에 기자들이 안 찍혔으면 좋겠다. 따라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분은 보도로 걸어가는데 우리는 차도에서 이제 기자들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안 들리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게 사진이 곱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뭐 사진이 뭐 가을 하늘 배경으로 두 분이 웃고 있는 그런 뭐 어떤 걸 원했겠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걷고 기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걷는 사진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진도 올라왔었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뭐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 아니 그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좋은 사진. 간의 아주 다정한 모습. 그 뒤에는 공백으로 처리되고 기자들 막 아이폰 이렇게 그러니까 왜 가까이 못 들이대고 오게 막 한 거예요? 기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런 사진이 안 나오니까 아, 피해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박근혜 후보는 사진이 나오면은 왜 맨날 핸드폰에 둘러싸여 있냐. 박근혜 후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뭐 자주 기자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나타나면은 한마디라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다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 요새 이제 녹음기 대신 핸드폰 쓰니까 마치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핸드폰 꽃이 피듯이 이렇게 부채춤을 추고 있죠. 각 기종의 스마트폰들이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바마가 이 왜 꼬맹이한테 고개 숙이면서 머리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사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후보는 왜 그런 사진이 없냐. 바랄 걸 바라라고. 그게 연출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바마 사진은 직원이 백악관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을 갖다 데리고 백악관 투어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대통령한테 뭐 하나씩 물어보려고 했더니 꼬맹이가 머리가 저랑 감촉이 같은지 만져보고 싶어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직접 만져보지 그래.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자 만져봐. 그랬더니 이제 슥슥슥 만져보고 느낌이 같아요.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넘어갔던 건데 그런 걸 원했다면은 정말 살가운 접촉을 하셔야 되죠, 박근혜 후보가. 살가운 접촉을 우리가 그랬으면 경호원이 가만 안 놔두겠지. 아니 박근혜 후보가 살가운 접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촬영장 갔을 때 어떤 꼬맹이가 갑자기 후보 쪽으로 막 뛰어오면서 손잡아요 뭐 아무튼 말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가 응 그래 손잡고 가자 그러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주위에 이제 수행하던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너 출세한 거야 영광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진짜. 멘탈이 그러니까 그게 나오나. 아유. 자, 광고 뭐 있어요? 체크한 거가 없네요. 요새. 이거 해달래. 파는 거예요? 해야 돼요? 네? 이거 우리가 파는 거냐고. 아니에요. 이거 저 이게 세트잖아요. PD가 만든 세트. 거예요. 만든 거. 이 업체에 협찬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줄 리가 없을까나? 자, 저수기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절수기, 수돗물을 70~80% 절약할 수 있는 워터락, 착한 가격 19,800원 투자로 수도요금을 절약하십시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방청 신청은 지금 자막 보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